설악장 무슨 장 모든 걸 포함해서 재개발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다주택자 재개발에선 피눈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재개발 빌라를 사요? 거기에서 아파트 받고 싶어 하는데 아파트를 안 주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투자 결국에 뭐 실거주성으로 사시는 분들도 뭐 있기야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좀 집을 사는 김에 좀 돈도 벌고 뭐 투자도 좀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싸게 사서 뭐 좀 비싸게 팔든지 해서 그래서 시세 차익을 남겨야 될 텐데 이 돈 되는 재개발 물건을 좀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뭐 상대적으로 뭐 금매로 나오는 게 가장 좋지만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처음에 모르고 저는 시작했지만 어떻게 보면 재개발 생애 주기를 다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정말 사랑받는 물건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받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오르는 녀석이 네. 있더라. 근데 비싸지도 않더라. 정답이 아예 있습니다. 네. 뭐냐면 빌라예요. 이건 어디 가나 정답이에요. 근데 뭐 처음 정비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될 때는 잘 몰라요. 그냥 투자금이 적으니까 빌라를 찾는 거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인데 뭐 임대도 잘 나가서 임대 수익까지 하면은 괜찮아서 뭐 돈이 있는 분들은 주택을 이제 선택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나는 꼭 팔아야 돼 네. 하시는 분은 무조건 빌라를 사세요. 굉장히 신기한 게 이걸 어디 가서 교육받고 오는 것도 아닌데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시장이 좋아지고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바지로 갈수록 이게 자기가 투자하는 금액이 커지니까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 조합 설립 단계보다 이건 모르시는 분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 단계를 가장 쉽게 조합 설립 단계, 사업 시행 인가 단계, 관리 처분 인가 단계 저는 이렇게 그냥 크게 세 개로 네. 봐요. 근데 조합 설립 단계 이후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사업 시행 인가를 넘어서 관리 처분 근처까지 왔다 아니 지났다 하면은 프리미엄이 시장에 상관없이 붙어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의 또 다른 매력이에요. 제가 샀을 때만 해도 보합장이 굉장히 길고 또 한 곳은 사실 살짝 하락이 있는데 사업 시행인가 나니까 50%가 올라버렸어요. 제가 1억 2천에 산 빌라가 1억 8천 이런 얘기하면 애게 6천 하시지만 그때 시세로 네.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한 푼도 안 오르는데 혼자 6천만 원이 오르는 거예요. 사업 시행인가 지나갔다고. 네. 이렇게 프리미엄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뒤늦게 진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매수하는 초기 투자금에 대해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금액이 작은 걸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똑같이 84 그러니까 34평 아파트를 똑같이 받아요. 그렇다면은 투자금이 적은 빌라가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어요. 네. 심하게는 만약에 똑같이 84 받은 빌라는 프리미엄이 5억일 때 주택은 3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건 실질적으로는 자기 돈이 그만큼 적게 나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빌라 사냐. 주택을 사면 되지. 간평가도 그만큼 많이 나올 텐데. 근데 간평가 많이 나와서 이 빌라는 간평가 6천인데 얘는 간평가가 6억이야. 네. 그럼 당장 나가야 되는 돈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 투자자는 기다리는 거 생각해서 정말 빌라를 선택해요. 그럼 거기에 그래서 중간에 매도를 하셔야 되신 분들은 관리도 편해요. 사실은 주택은 수리도 정말 주택 사는 네. 경우는 수리하는 거 이런 거 별거 아닌데 돈이 들어가서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데 빌라는 그래도 나름 거기 자체에서 관리비도 걷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빌라 선택하시는 게 사실 사업 전반의 어느 지역에서나 가장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는 구역을 임장하시면서 어떤 데이터적인 측면은 아닌데 제가 계속 보면서 요런 지역 하면서 정리한 거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못난이가 더 진도가 빠르더라.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사실 생명 같은 게 진짜 돈줄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대표님. 근데 정말 같이 뉴타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먼저 가는 녀석을 보면 알고 보면 못난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알아요. 조합원들도 자기네가 못난인 거. 네. 그래서 어지간하면 딴지 안 걸고 빨리빨리 합의 보고 넘어가지고 또 시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배짱 안 부리고 또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니까 똑같이 시작해도 사업 진도가 빨리 나가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노량진 뉴타운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노량진역 앞에 있는 1구역, 3구역 네. 좋죠. 3구역 같은 경우는 한강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쪽에 장승배기역 쪽에 있는 2구역, 6구역 진도 더 빨리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방까지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어찌 보면 동시에 시작하는데 어디 입지가 더 좋아, 어디가 구역이 더 좋아, 뭐 1구역 봐봐, 땅도 평지에다가 네모 반듯하지 않아? 누가 모르겠어요. 그만큼 가격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도 저렴하면서 속도가 먼저 나가주는 곳들. 그래서 조금 더 못난인 곳이 좋고요. 근데 임장을 가셨을 때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상가가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거기 정말 진도 안 나가요. 임대료 따박따박
깜빡 나오는데 누가 하고 싶겠어요. 사실 노량진타운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거기가 사실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거기가 고시촌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임대료 잘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게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수강이 많아지고 그리고 크게는 사법고시 폐지되고 요즘은 이제 공무원 시험 보는 친구들도 많이 줄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수강으로 전환하면서 예전 같지 않아지면서 동의율이 빨리 거쳐지고 이러면서 사업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해요. 어딜 가나 장사 잘 되고 임대료 잘 나오는 곳들은 잘 안 된단 말이죠. 상가가 아니더라도 다가구 아니면은 주택 중에도 지하부터 1층, 2층 뭐 나눠 가지고 임대 잘 나가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곳들은 눈으로 보기가 힘들거든요. 상가는 눈에 보이지만 이런 거는 소장님하고 얘기해 보면 소장님 뭐 다가구 제가 최근에 소개받은 물건 뭐 2개나 공실이 있는데 소장님이 아우 여기 원래 잘 나갔는데 수요는 있는데 앞에 지역은 재개발이 안 하니까 신축 그 다가구가 들어와서 거기로 다 간다는 거죠. 이건 사실 둘 다 너무 좋은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없어서 임대가 없으면 나중에도 조금 그 동네가 벌써 사람들이 안 찾는 동네란 얘기인데 찾긴 찾는데 벌써 원룸이 오래됐으니까 신축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 임장하면서 들으면 이게 바로 황금 캐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그렇게 임대 빠져 있으니까 가격도 조금 더 조정해 보면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곳이고요. 조금 모 구역에 큰 종교시설 때문에 아는 분은 다 알고 모르는 분 여전히 모르지만 제 종교시설 이번에 제가 부산을 한 나흘간 임장 갔는데 요렇게 무조건 기피하지 마시고 있지만 구역에 코너나 가해 선에 이제 붙어 있잖아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지레 겁먹지 마시고 한 조합 설립 단계쯤 해서 어머 이미 조합 설립됐으니까 걱정이 없냐? 아니요. 인천에 갔을 때는 택지를 다 비웠는데도 불구하고 포함되어 있는 그 종교시설 때문에 여전히 그 다음 진도를 못 나가는 거 보면 제 물건이 없어 저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임장할 때부터 조합 설립됐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그런 부분들은 골라내라. 특히 단지 한가운데 있다 골라내셔야 합니다. 네. 결국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업을 계속 뭐 지연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뭐 비용도 늘어나고 하면서 그렇죠. 이제 지지부진해지고 뭐 이런 맞아요. 것들 때문에 말씀해 주셨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외곽이나 좀 가해 있다 네네. 그런 거는 좀 괜찮다. 네네.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네모 반듯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삐뚤삐뚤하게도 딱 빼고 하면 서로 정말 협의가 잘 돼요. 네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뭔가 입지가 좋거나 뭐 평지거나 이러면은 좋은 거 다들 알기 때문에 네, 가지고 맞습니다.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내 걸 조금 더 쳐줘라 아니면 뭐 우리가 이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다 하면서 항상 좀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건 직접 겪어본 거예요. 제가 제일 좋은 거라고 샀는데 나중에 뒤늦게 전해하고 사업 절차 역전까지 되고 난 역전되는 거 괜찮아요. 그 까먹은 시간 때문에 그 구역은 시공사도 2번이나 갈았어요. 원래는 비례율이 200%도 넘게 나올 만한 그런 곳인데 11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간이 길어지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그 사무실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다 금융 비용이고 사업 비용이에요. 그 피 같은 돈 줄이시려면 요것도 하나 포인트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미 사업 시행간하고 관쳐놨다고 덥석 사지 않고 요 구역이 언제 조합 설립이 됐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부터 조합 설립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조합 설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를 꼭 체크해요. 그게 당장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정식적으로 비례율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까먹은 사업비 제 비례율 다 깎아먹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짧을수록 똘똘한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거나 막 길었다 이런 것들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공짜가 아닙니다. 결국에 다 포함이 되고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똑같은 투자금 가지고 이왕 투자하실 거면은 좀 사업이 좀 착착착 진행된 뭐 그런 데들을 좀 한번 보시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아까 잠깐 뭐 종교 시설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어떤 이런 건 좀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좀 조건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일단 그런 거에 상관없이 뭐 하락장 무슨 장 모든 걸 포함해서 재개발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재개발 구역에 다주택자 단어 참 슬프죠. 재개발에서는 피눈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재개발 빌라를 사요? 거기에서 아파트 받고 싶어 하는데 아파트를 안 주는 거죠. 그런 물건이 있어요. 그걸 다물건자 물건이라고 하는데 재개발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세대에서 2개, 3개 이상의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는 하나만 나와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현금청산이냐 물으면 굳이 설명드리면 현금청산은 아니고 그 매도인하고 아파트 한 채 갖고 둘이 나눠 가져.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여전히 소장님들 중에 저는 그래요. 그분들이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고 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잘 모르시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내명이라 괜찮다 이런데 요거는 조금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있어요. 한데 저는 그냥 그럼 굳이
이런 의미에서 소장님이 괜찮다고 하거나 소장님이 이 사람이 다른 물건이 있다 없다는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마시고 가계약금을 안 넣고 가긴 불안해서 가계약금을 넣으실 때도 뭐 특약으로 간단하게라도 본계약하기 전에 조합에 들릴 건데 다물권자인 경우는 이 계약은 없던 걸로 할게요 소장님. 요 정도까지만 안전장치를 하고 조합에 들리세요. 조합을 전 자주 가는데 조합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조합원 지위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무슨 번지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 물건 몇 개 더 있어서 이거 사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지금 매수자가 조합원이 되는 순간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 굉장히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다물권자 물건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물권자라는 그 지역 안에 같은 구역 안에 같은 네. 물건을 한 두세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거 괜히 샀다가 내가 나중에 이제 이도저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그 물건 거죠. 사시면 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제는 내가 따르니까 괜찮지 안 괜찮아요. 이미 다물권자한테 샀던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안 나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 재개발이라는 건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그 중간중간 한번 이렇게 뭐 시장 상황에랑 좀 상관없이 좀 뭔가 좀 이렇게 갑자기 좀 급매가 나온다든지 네. 뭐 매물이 좀 많이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시기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이것도 여전히 시장 상황에도 상관없이 제가 이번에 하락장이 심할 때 이때는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까 했는데 똑같아요. 똑같이 항상 금매가 여럿이 나오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감정평가 직후에 네. 저희들이 실망 매물이라고 불러요. 네. 감정평가를 받으면 사실 거의 만족을 못해요. 이게 만족을 못하는 이유가 감평을 좀 더 크게 해주는 곳도 있어요. 한남삼고역이 약간 그런 케이스이긴 해요. 근데 감정평가액만 통보하면 모르겠는데 그때 조합원 분양가를 같이 통보하는 거죠. 한남삼고역 조합원 분양가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이렇게 감정평가를 같이 통보하면서 뭘 통보하냐면 그러니까 조합원님은 84 받으시면 얼마 추가 내시고 59 받으시면 얼마 추가 내시고 뭐 물건이 크신 분은 84 받으시면 얼마 돌려받고 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순간 진짜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썩은 빌라 하나 내놓고 새 아파트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걸 현실적으로 절감을 해요. 그러면 원조합원님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렇죠. 바로 사실 소장님한테 가서 상의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물건들이 그 시기에 우르르 나와요.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같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기다리실 분들은 사업 시행가 이후에 내가 원하는 구역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마음 맞는 소장님 한번 찾으셔가지고 부지런히 임장 다니셔서 실망 매물 나오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시라. 네. 정말 매수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시면 좋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정말 하락장에 제가 눈여겨보던 구역을 이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락장이니까 좀 길게 계속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한 달 딱 세일하고 딱 끝나던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가져가실 분들은 작은 계획을 세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어떤 돈을 내놓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원조합원 분들은 그 돈을 어떻게 자금을 운영하고 대출이 될 거고 중도금 같은 경우는 무이자로 나오고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한 번에 계산이 안 돼서 그때 매물이 나옵니다. 사실 안타까운 케이스이긴 해요. 네. 오래 그곳에 사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사실 네. 조합원님 분들도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사실 저는 여러 번 해요. 우리 채널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막 이런 것도 알아보고 막 하지. 그렇죠. 사실 일반 분들은 그냥 살다 보니까 뭐 우리 뭐 한다더라 해가지고 맞아요. 아파트 주나 보다 했는데 나보고 뭐 5억 내라고. 나 없다. 돈 없다, 없다. 맞아요. 그럼 어떡하냐 하다가 팔아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또 매수하려는 분들은 그 시기를 좀 그때가 한번 기회입니다. 노려보라라는 거죠. 또 사실은 규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규제 때문에 좀 빅세일이 또 한번 일어나는 것이 이제 투기과열지구. 지금은 사실 투기과열지구가 지금 대한민국 완전 노른자밖에 없어서 네. 그렇지만 여러분 부잉남 TV 보시는 분들은 지금 시대에만 부동산 하실 거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상승 하락 언제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 거래가 안 되니까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정말 빨라도 뭐 이주하고 뭐하고 해서 단지가 클수록 시간이 사실 이주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고서 이주하고 나서 등기 칠 때까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매물이 나오는데 역시 우르르 나오잖아요. 여기서 시장 원리예요. 매물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또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꽤 저렴하게 거래가 돼요.
그래서 등기를 칠 마음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거가 굉장히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처 나면은 이제 못 파는데 이게 언제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불안감이 결국에 금매를 만드는 맞아요. 거니까 그럴 때를 한번 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재건축은 돈 되는 물건을 좀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재건축 이제 단지에서 당연히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용적률이에요. 용적률이 낮을수록 이제는 그건 이제 한 번에 이제 숫자로 나오는 거니까 뭐 용적률이 5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낮은 거는 110%, 네. 120%. 근데 용적률 낮고 높고 이 얘기만 하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고요. 네. 이 아파트가 새롭게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요 개념까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요거 짚어드리고요. 그래서 이 용적률이 낮을수록 좋고요. 개별 물건에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층짜리 아파트인 경우 사실은 재개발은 너무나 상황들이 달라서 간평가 나오는 걸로 얘가 훨씬 유리하겠다는 걸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5층짜리에만 해당됩니다. 제가 기준층 한 10층 이상 되는 거는 워낙 범위가 넓어서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5층짜리 아파트 중에서 보시면 단일 평형이라고 일단은 기준을 잡을게요. 네. 단일 평형이 아니면 뭐 15평, 뭐 17평 있으면 17평을 보시면 돼요. 그 단지 내 제일 큰 평수.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은 공시 가격을 공주 가격을 볼 수가 네. 있어요. 그 공시 가격에 신기할 정도로 중간층 3층이 항상 가장 높아요. 그럼 한 몇백이라도 높거든요. 그럼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이 입구에서 가깝다고 뭐 얼마나 가치를 더 쳐주고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이건 공식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간평가가 다른 층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20평 전체 동일 평수일 때 3층만 전체 했을 때 3층만 했던 전체 세대수하고 99 예를 들어서 가장 재건축 구역에서 분양하는 가장 큰 평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이 3층에서 끝나는 거예요. 물론 3층보다 더 많다면 다 받고 남는 거는 나머지 층에서 받겠죠. 그런데 적으면 요 3층에서만 추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모르시는 분 많고 중개사님 중에서 벌써 이미 아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외부에는 안 나가서 2층 때문에 가격 차이는 별로 없고요. 집 상태 그리고 사실 3층 정도면 선호하잖아요. 5층이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1층보다는 2, 3층이 안전하면서도 이제 이런 거에서 가격 차이기 때문에 뭐 한 몇 억짜리 안 되는 뭐 2, 3억짜리에서는 뭐 1, 2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네. 나중에 40평대를 받는 것과 34평을 받는 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물론 추가 분담금은 더 내는 거는 있겠지만 프리미엄이 벌써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게 체크하던 매물도 똑같은 그 감정평가인데 네. 84 신청한 거, 59 신청한 거 프리미엄 2억 차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5층짜리 아파트 재건축 바라보시는 분은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아파트라고 해보면 아파트는 다 또 똑같이 생겼고 맞아요. 다 뭐 동도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최대한 좀 가격이 높게 네, 쳐주는 공시가- 거를 네. 살 때부터 좀 챙겨야 된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나중에 뭐 평형이나 이런 거 고를 때 네, 네. 내가 얼마나 좀 빠른 순위냐 네, 이거를 네. 지금 결정한다는 거죠. 네, 네. 결국에 그래서 이게 뭐 인테리어 잘 돼 있다고 해서 막 덥석 사고 막 그럴 게 아니고 최대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또 공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네, 좀 네. 체크를 좀 해보라.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 이 재건축을 좀 사고 싶다. 근데 이게 좀 주택이다 보니까 막 개수에 뭐 좀 문제도 되고 네, 세금 맞습니다. 문제도 생기니까 아예 그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 상가를 사는 거 어떠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강남 재건축 상가 쪼개기가 사실 최근에 이슈도 되게 되고 뭐 재건축 상가 한 평당 뭐 4억 뭐 이런 네. 얘기도 먼저 나오고 해서 사실 916이었나 최근에 보도자료 나온 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부에서 이제 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네. 그게 뭐 권리 산정 기준일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집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상가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 상가 투자할 때 특히 요거 지금 최근에 묻는 분들은 결국은 그렇게 싸게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요게 솔깃해서 시작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법을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왜 그런지를 알면 거기에 사실 투자 포인트가 숨어 있고 기본적으로 상가로 아파트를 받는 게 가능한지부터 짚어볼게요. 이건 재개발 재건축이 동일해요. 주택은 주택을 받고 상가는 상가를 받는 게 기본이에요. 네. 그럼 안 되는데 왜 되냐? 근데 이제 그다음 있는 거죠. 기준들이 꼬마 빌딩 하나 있는데 너는 상가 받아 해서 나중에 아파트 근린 상가 하나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기준이 이거 있는 게 뭐냐면 그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권리가액 있잖아요. 간평받은 거에 비례를 곱한 권리가액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나서 조합원 평형 가장 작은 거에 분양가보다 높으면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 질문 또 많이 나와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럼 제일 작은 것밖에 신청 못해요 하는데 네. 그건 아니고 자격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권리가액으로 큰 거를 하든 작은 걸 하든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요게 일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게 있기는 있어요. 뭐냐면 재건축이 이렇게 쪼개기가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가를 넣어주게 되는 기준이 뭐가 있냐면 재건축에만 있어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조합원 최소 평원 조합원 분양가 있잖아요. 그거를 재개발은 무조건 일로 보는데 근데 재건축은 그걸 조합 정관에서 정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냐고 잘 이제 뜯어보면 재건축은 그 조합 설립 단계에 조합 설립하는 기준이 재개발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전체 동의율 4분의 3, 75%는 똑같아요. 네. 그런데 동별 구분 소유자의 50%. 그게 제일 네네 맞아요. 문제죠. 그게 네,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저 예전에는 사실 한가운데 있는 동이 반대해가지고 네. 못하는 곳도 봤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상가도 한 개의 동으로 보거든요. 네. 상가에서 50% 반대를 해요. 그러면 상가 빼고 하지? 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남 한복판에 너무 멋진 아파트를 지었는데 상가는 50년 된 거.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아파트 가치를 깎아먹어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마가 0.1%로 끌어안았잖아요. 네. 이렇게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걸 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게 0.5가 될 수 있고 아니야 우린 제척하기로 했어. 그럼 토지 분할 청구해가지고 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되고 낙동강 오리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재건축 상가 투자를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권리산정 기준일도 당겨지기 때문에 서둘러야겠지만 이미 이렇게 지분이 많이 쪼개진 곳은 이렇게 빼고 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빼고 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겠죠. 굳이 뭐 조금 더 머리를 써보자면은 상가가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있어요. 네. 그런 곳인 경우는 빼고 할 수 없으니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쪼개기가 너무 많이 됐다면 사업성을 너무 많이 갉아먹어서 저는 들어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정말 이 상가를 빼고 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야. 전체를 완벽하게 그렇게 완성하고 싶어. 음마같이. 네. 그런 곳이라면 충분히 아직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뭐 네. 잠깐 요약을 하면은 이제 재개발은 예를 들어 내가 10억 이상의 상가를 가지고 있어야 뭐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이제 신청할 수 있다면 이제 재건축은 쪼개기를 하는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뭐 10배, 100배를 막 그 쳐준다는 거잖아요. 상가가.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작은 지분만 있어도 한 10배, 20배 곱해가지고 통과하셨어요 하면서 아파트 줄게요 하니까 막 쪼개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그 뭐 5평짜리인가 거기에 막 한 4, 50명 있으시고 네, 막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다 아파트 주면 막상 일반 분양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나빠진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런 것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재건축을 이제 투자하시려고 할 때 보면은 지금 있는 거를 내가 사지만 사실은 내가 이제 나중에 지어졌을 때 네. 좋은 층, 향, 동 뭐 이런 거 좀 받고 싶어가지고 네네. 이왕 살 때 좀 잘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네네. 특히 뭐 한강변이 뭐 보이는 아파트, 안 보이는 아파트 이러면은 어떤 동을 받느냐가 되게 막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지금 내가 사는 동이 한강뷰가 나와도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다 그냥 우리말로 뽑기예요. 네. 그래서 추첨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거기 아시잖아요. 한강뷰 나오는 네. 어느 동 하나가 지금 따로 1대1로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을 하세요. 내가 사는 곳, 나는 지금 한강뷰가 보이니까 나중에 최소한 한강뷰를 받고 싶다. 지방에서도 이거 우기느라고 사업 진행 안 되는 구역이 있거든요. 호수뷰가 나오는데 나오게 해달라 우리 맨 앞동은. 네. 근데 그게 법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시고 굳이 그렇게 비싼 거 사지 마시고 투자로 사시는 거니까 실거주 하시면 실거주하기 편한 거.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가장 저렴한 거 사시면 똑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신경 써야 될 때가 언제냐면 조합원 분양 신청할 때. 네. 이게 추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조합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느 조합은 그냥 8사만 신청하면서 조합원들한테 좋은 동을 이미 정해놓고 거기서 추첨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동까지도 선택하라고 해요. 그럴 때 돈이 되는 동을 고를 줄 알아야 되겠죠. 네. 이거는
신규 아파트 분양받을 때 돈이 되는 동 정해 있지 네. 않아요? 그 기준하고 똑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하철역이 얼만큼 가까운지, 사실 요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호수뷰나 천뷰나 네. 공원뷰가 나오는지, 그리고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그 동이 선정이 될 경우는 30층 기준으로 보통 10층 이상 줘요. 네. 어떤 데는 15층 이상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이 선정되는 경우 뷰가 나온단 말이죠. 라인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선 라인이 같은 동인데도 같은 층이어도 북향을 쪽 앞동을 바라보는데 네. 이쪽 라인은 천뷰가 뻥뷰로 나온다든지 그렇게 가져갈 때 가장 돈이 되는 걸 잔선별하는 기준, 그거는 일반 아파트하고 똑같고요. 요즘은 어느 정도냐면요, 판상형 좋다 하는데 그 단지 같은 경우는 판상형이 다 뒤통수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타워형으로 다 갔어요, 조합원들은. 어. 결국은 조합원이 골라가고 네. 남는 거를 일반 분양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가장 안타까운 거는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높은 층 싫어 하고 네. 막 5층을 선택하시고 이런데, 그때 자제분들 제발 이거 네. 영상 좀 보시고 어머니 아버님 아무데나 동그라미 치지 않도록 네. 난 높은 층 싫다고 우기시면 엄마 알았어, 일단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 내가 나중에 5층을 사줄게. 네. 그거 팔고 이사도 아니에요. 팔고 사고 가시면 어차피 한 번 이사 가시는데 1억 2억씩 차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별거 아니고 아무도 주의 안 기울이는 거기에서도 이미 최소 1억 이상, 작게는 엘리베이터가, 저는 이제 그 설계도까지 보면서 특정 동에만 2, 3층 더 있다고 엘리베이터가 한 대 더 맞아요. 들어가요. 네. 그거 보고 안 보고 나중에 땅을 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가격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네. 또 어느 동 밑에는 지하 주차장이 2배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 나중에 실질적으로 다 돈이에요. 그런 것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 이런 선택 하나가 정말 뭐 수천만 원, 수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너무 섣불리하지 마시고 네네. 차근차근 좀 알아보시고 남들한테도 좀 물어보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결국에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살려고 하면은 기존에 어떤 뭐 있는 걸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마진이랄까요? 어느 네네. 정도 좀 내가 이 정도의 좀 수익이 좀 나겠다라는 걸 좀 계산을 해봐야지 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계산 공식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아. 굉장히 쉬워요. 네. 한 3가지 정도 데이터만 구하시면 돼요. 내가 관심 있는 구역 인근에 비슷한 규모. 입지를 공유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입지가 전혀 다른 곳에 가서 너무 좋은 입지에 신축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안전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진짜 안전마진이 아니거든요. 가능하면 입지를 공유하는 곳에 비슷한 규모, 비슷한 브랜드면 가장 좋고요. 그렇게 신축에 실거래가 하셔야 돼요. 호가로 하시면 안 되고 실거래가를 구하시고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곳에 조합원 분양가하고 프리미엄만 구하시면 돼요. 사실은 어떤 중개소에서는 조합원 분양가를 말씀을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조합원 분양가가 공개되는 순간 총 매매가가 드러나는데 실제 매매가라고 써 있는 건 우리식으로 말하는 초기 투자금인데 네. 제 수강생 중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강의 듣기 전에 너무 싸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살짝 막 속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주지 않아서 착각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중개소에서 안 주시면은 사실 조합에 연락해봐도 돼요. 뭐 아직 안 나왔다고 우기기도 하는데 사실 조합 설립되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안 되면 찾아가서라도 확인하셔서 요 2가지가 확인이 되면 간단해요. 조합원 분양가하고 프리미엄 더하셔서 그 인근의 아파트 실거래가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사자마자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진행이 돼서 입주할 때 되면 사실 이게 더 신축이어서 더 오르겠죠. 이제 그것까지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더 가치가 있다 하는데 저는 쉽고 보수적. 예전에는 더 정확하게 계산하고 더 정확하게 했는데 그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차피 그렇죠. 달라지더라.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살 때 요 정도 안전마진은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시작해도 나쁘지 않더라. 근데 요것만 계산해 보셔도요. 딱 겉보기는 비슷해 보이는데 어디는 이게 전체 총 매매가가 7, 8억인데 10% 이상 이미 안전마진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한 6, 7억일 때 뭐 1, 2천만 원밖에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사실 충분히 그 안전마진을 가지고 가는 곳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 뭐 신축급의 아파트 대비 네네. 내가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저렴하냐. 네네.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좀 마음 편한 투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좀 계산도 잘 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중개사분이 이게 말하는 것만 듣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건 좀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